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큰 걱정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들은 저를 보며 팔자가 좋다고 부러워하곤 했어요. 든든한 직장 가진 남편에 효자 아들까지 모진 시집살이를 한 것도 아니고 돈 걱정 한번 해본 적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더군요.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인생에도 불행의 그림자는 덮쳐오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얘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날도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여유롭게 집안을 정리한 뒤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해야 할 일이 떠올랐죠. 아차, 그 양반 코트랑 내 블라우스 세탁소에 맡겨야겠다. 제 실크 블라우스와 남편이 즐겨 입는 캐시미어 코트를 세탁할 때가 된 게 떠오른 거죠. 남편의 베이지색 코트는 몇 년 전 결혼기념일에 제가 큰맘 먹고 사준 옷인데 비싼 만큼 고급스러워 남편이 정말 자주 입고 다니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금방 타 특별히 신경 써야 했죠. 일주일에도 서너 번은 입어 드라이 맡길 때가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안방 옷장을 열어 코트를 내리고 습관처럼 주머니부터 뒤졌습니다. 남편이 워낙 바쁜 사람이라 주머니에 뭔가를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거든요. 영수증이며 현금이며 나오는 게 꽤 많았어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그런데 손끝에 뭔가 단단하게 잡히는 거예요. 지갑도 아니고 영수증도 아닌 작은 상자 같은데 꺼내보니 짙은 남색 천에 쌓인 고급스러운 보석 케이스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보석 살 때 넣어주는 상자 같은데? 누구 돌잔치가 있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같이 들어있던 영수증을 먼저 펼쳐봤어요. 시내 어느 백화점 보석 매장에서 발급됐는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금액이 500만 원이었기 때문이죠. 뭐 500? 저는 남편이 그런 큰 돈을 어디다 쓴 건가 싶어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안에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 반지 하나가 자태를 뽐내며 얌전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잠시 넋을 잃은 듯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뜨끈해지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양반이 집에만 있는 나한테 이런 비싼 게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서도 반지에 정신을 빼앗겨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화장대 위에 놓인 달력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마침 제 생일이 보름 남짓 남아 있었거든요. 당연히 큰맘 먹고 마누라 생일 선물을 산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30년이나 다 되어가도록 변변한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신혼 때 출장 다녀오며 립스틱 한번 사다 준 게 다였고 그 뒤로는 매년 생일이며 결혼기념일이며 백화점 상품권 한 장 딸랑 내미는 게 전부였죠.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남편이 사준 가방이며 목걸이며 잔뜩 두르고 나와 자랑하는데 저만 빈손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화려하거나 명품을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라 남편 월급 축내며 제 손으로 사치품을 살 성격도 못 됐죠. 그러니 넉넉한 집안의 막내딸로 어려움 없이 자란 것 치고는 하고 다니는 게 평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고 단짝 친구도 결혼기념일에 받은 보석을 죄다 들고 와서 자랑하기 바빴고 대학 동기들도 만날 때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와 은근히 뻐기곤 했어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부럽긴 했지만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여유 있는 척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워낙 무뚝뚝해서 여자 물건은 잘 몰라. 아마 사와도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을걸. 사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사면 되는데 내가 그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래.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 태어난 척 말했지만 여자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여자잖아요. 뭐 저라고 왜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표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제가 바가지 긁지 않고 조용히 있자 남편의 무심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어요. 그래도 몇 해 전까지 기억은 하던 제 생일을 최근에는 아예 까먹기까지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저녁상에 미역국 한 사발 올려놓으면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딱 한마디 했죠. 잘 먹을게. 그날이 제 생일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무슨 기념일이 돼도 남편한테 꽃 한 송이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은 친구네 부부 동반 모임에 다녀와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혼잣말처럼 한마디 했죠. 다른 집 남편들은 와이프한테 꽃도 잘 사다 주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도통 그런 게 없네. 그때 남편이 무심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꽃이 뭐 한두 푼이야. 며칠 가지도 않은 걸 뭐하러 사. 저는 그 말에 또 웃고 말았어요. 남편이 원래 실속 차리는 성격이라 그런가 보다 했죠. 헌데 그렇게 입에 발린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큰돈 들여 다이아 반지를 사왔다니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그 반지를 본 순간부터 가슴이 마구 뛰는데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무심코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맘때 친구 집들이 다녀와서도 한마디 했거든요. 여보, 영순이네 남편은 이번에 결혼기념일이라고 반지를 사줬다네. 너무 예쁘더라. 여자는 나이 들수록 그런 거라도 해야 덜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그때 남편은 신문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고 말았거든요. 저도 속으로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고요. 그런데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툴툴거렸으면 그 무뚝뚝한 사람이 안 하던 짓을 다 한 건지 민망하기도 하고요. 괜히 그런 소리를 해서 내가 너무 엎드려 절받는 짓을 했나 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내가 그런 소리 한다고 신경 쓰던 사람도 아니잖아. 이 양반도 이제 늙나 보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오랜 세월 함께한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애틋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 같았죠. 저는 반지를 한 번 더 뚫어져라 바라본 뒤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닫고 영수증과 함께 원래 있던 안주머니에 도로 넣어뒀어요. 코트는 제 생일이 지난 다음에 세탁하기로 했죠. 일부러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나도 모르는 척 해야지. 깜짝 선물인데. 김 빠지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고는 옷장문을 닫으면서 혼자 빙긋이 웃었어요. 그 무뚝뚝한 사람이 반지를 어떻게 꺼내서 줄까? 얼마나 무안해할까? 그런 상상을 하니까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생일날 아침에 슬그머니 케이스를 내미는 모습도 그려봤고 저녁에 외식하고 들어와서 분위기 잡고 손에 끼워주는 모습도 상상해봤어요. 마음이 자꾸 들떠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선물 받은 반지를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여줄지, 모임에 나갈 때 어느 옷에 맞춰서 끼고 갈지, 그런 시답지 않은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손을 슬쩍 들어 보이는 제 모습을 떠올리니까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여서 저녁상 차려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구이도 한 토막 올려뒀죠. 남편은 평소처럼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식사를 했고요. 그래도 감정을 숨기기가 힘들어 자꾸 남편 얼굴을 흘끔흘끔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저 무뚝뚝하게만 보이던 얼굴이 그날따라 어째나 든든하고 고마워 보이던지요. 저 무심한 얼굴 뒤에 그런 살뜰한 마음도 숨어 있었구나. 역시 나이 들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맞나 봐. 그래서 저는 갈치살을 발라 남편 밥숟갈 위에 살그머니 올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끝내 코트 얘긴 꺼내지 않고 잘 넘어갔네요.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꾹 참았죠. 깜짝 선물은 비밀이 생명이잖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전 자꾸만 옷장 쪽을 흘끔거렸어요. 보름 뒤에 받게 될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친구들이 남편한테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건 꼭 그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자랑스러워서였구나. 그리고 늦게나마 저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남편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들뜬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데 마침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저희 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미국에 있는 의대로 진학했고 그쪽에서 자리 잡아 의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안부 전화도 잘 못하던 아이가 그날은 웬일로 영상통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아들은 절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얼굴 좋아 보이네? 그래, 우리 아들도 잘 지냈어. 식사 거리지 말고 챙겨 먹고. 잘 챙겨 먹고 있어. 근데 엄마,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이잖아. 받고 싶은 선물 있으면 말해봐. 이번엔 큰맘 먹고 사드릴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바쁜 와중에도 어미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했죠. 전 그런 아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 됐어.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너 밥이나 잘 챙겨 먹어. 에이, 엄마 또 그러신다. 저번 생일에도 아무것도 안 받고 이번엔 진짜 좋은 거 사드릴게. 그 반지나 목걸이 어때? 그 반지라는 말이 나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한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나 싶다가도 자식이라 그런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아들, 그 사실은 엄마가 너한테만 살짝 말하는 건데 아빠한텐 엄마가 안다는 거 비밀이다. 제 말에 핸드폰 화면 속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비밀? 무슨 비밀? 이거 아빠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알았다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 전 괜히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도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며칠 전에 아빠 코트 세탁하려다가 그 안주머니에서 다이아 반지를 발견했어. 영수증 보니까 500만 원짜리더라. 어? 아빠가? 우리 아빠가 그런 걸 사셨다고? 그래. 엄마 생일 얼마 안 남았잖아. 깜짝 선물하려고 미리 사놓은 거겠지. 그러니까 너도 모른 척하고 있어. 알았지?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좀 의외네. 아빠가 그런 거 사러 다닐 사람이 아닌데. 나도 놀랐다니까. 너희 아빠도 늙나 보다.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니. 뭐 엄만 좋으시겠네. 그럼 내 선물은 그냥 다른 걸로 할게. 화장품이나 그런 걸로. 그래, 엄마한테 네가 잘 지내는 게 선물이야. 그 배송료 비싸니까 괜히 돈 들여서 뭐 보내지 말고 나중에 한국 들어올 일 있으면 그때 아무거나 작은 거 사와. 이번 생일엔 아빠 선물 하나면 충분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싱글벙글 웃었어요. 아들도 깜짝 놀라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별일은 별일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생일까지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하루하루 달력을 보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생일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연분홍 블라우스까지 꺼내 입었습니다.
아침부터 화장도 약하게 하고 상차림도 서두른 뒤 남편이 일어나길 기다렸죠. 가슴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티를 내지 않으려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실로 나오면서 한다는 말이 의외였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들을 줄 알았는데 정작 남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야 돼. 아 그래? 빨리 앉아. 다 차려놨어. 전 자리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양반이 일부러 시침이 떼는 건가? 평소처럼 무덤덤하게 밥 먹는 남편을 힐끔거리며 봤지만 별다른 기색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고 기다렸습니다. 식사 끝에 슬쩍 꺼내려나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현관에서 깜짝 놀라게 하려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남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쓱 올려놓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상하네. 반지가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봉투 안에는 매해 생일이면 남편이 건네주던 종이로 된 흔한 백화점 상품권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손에 든 채 멍하니 바라보자 남편이 덤덤하게 말했어요. 그냥 당신 사고 싶은 거 알아서 사. 내가 뭘 알아야지. 그 한마디 던지고는 다시 국을 입에 떠넣더군요. 저는 애써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봉투를 챙겼습니다. 어쩌면 저녁에 따로 분위기 잡고 주려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고마워 여보. 잘 쓸게. 갔다 올게. 남편은 그렇게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무심하게 대답하곤 출근해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죠. 차려놓은 미역국이 다 식어가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반지는 안 주는 거지? 저녁 때 따로 주려고 그러는 건가?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달래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 점심에는 일부러 친구들이 부르는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저녁에 남편이 외식하자고 할까봐 빈속으로 기다렸죠.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은 따로 외식하자는 말 없이 여느 때처럼 늦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다시 끓이고 미국 사는 아들이 보내준 쿠폰으로 케이크를 사서 촛불도 꽂았어요. 그리고 슬쩍 남편의 분위기를 살폈지만 평소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죠. 그래도 혹시나 하고 남편을 찔러봤습니다. 여보, 애가 쿠폰을 보냈더라. 케이크 사왔으니 같이 먹고 자. 그래. 저는 촛불을 켜놓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집에서라도 분위기를 잡으면 무슨 말이라도 꺼내주지 않을지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케이크 귀퉁이를 조금 떠서 입에 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달아. 나이 들수록 단 거 조심해야 돼. 당신도 다 먹지 말고 적당히 맛만 봐.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해녀나 싶어 한참을 더 기다렸지만 끝내 반지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피곤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남편이 혼자 자야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빈 식탁 앞에 그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답답한 가슴을 달래야 했죠. 아니 생일에 주려던 선물이 아닌가? 혹시 결혼기념일? 하긴 그것도 한 달 뒤긴 한데 그래도 주려면 그냥 빨리 주지. 답답하네 진짜.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문을 살그머니 열고 코트를 만져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보름 전에는 만져지던 단단한 반지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코트를 꺼내 안주머니를 뒤집어 봤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날 제가 본 보석 케이스도 영수증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옮겨 놓은 거지? 설마 그 비싼 걸 가지고 돌아다니다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저는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내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날부터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아무리 깜짝 선물이라도 일부러 산 선물을 계속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남편이 그런 섬세한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미국에 있는 아들도 어떻게 됐나 궁금한지 며칠 뒤에 안부 전화를 걸어와 슬그머니 묻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아빠한테 반지 받았어? 아니, 아직. 결혼기념일에 주려는 모양이야. 아, 그러시구나. 근데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 혹시 회사 일 때문에 산 걸 수도 있잖아. 거래처 접대라든지. 얘는 무슨 접대를 여자 반지로 하니? 그것도 그렇게 비싼 걸. 분명히 결혼기념일에 주려고 미리 산 걸 거야. 하지만 아들은 한숨을 쉬며 불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요. 뭐 그럼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기다려봐.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지금 좀 회사로 와줄 수 있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갑자기 고등학교 은사님이 돌아가셨다네. 부산에 있는 빈소에 가야 되는데 검은 양복이랑 넥타이 좀 챙겨서 회사로 가져다 줄 수 있어? 알았어. 금방 챙겨서 나갈게. 고마워. 오늘 밤은 거기서 새고 내일 늦게나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얼른 챙겨서 갈게. 아, 양말도 챙겨야지.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곧장 옷장에서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꺼내 양복 케이스에 잘 걸어서 집을 나섰어요. 잠시 후 회사에 도착해서 남편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곳이라 그런지 괜히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저를 본 비서 직원들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줬죠. 그런데 인사에 목례로 답하고 웃으며 남편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안에서 결제 서류를 들고 나오는 한 여직원과 마주쳤습니다. 키는 자그마한데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좀 화려한 사람이었죠. 그 여직원이 절 보더니 먼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사모님이시죠? 회사 행사 때 멀리서 뵌 적이 있어요. 저는 경리부 이혜영 대리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별 생각 없이 결제 서류를 들고 있는 그 여자의 손 쪽으로 시선이 갔는데 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약지에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보름 전 제가 남편 코트 안주머니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반지가 틀림없었습니다. 알의 크기며 옆에 박힌 작은 알들의 모양이며 분명히 제가 봤던 그 반지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고 들고 있던 양복 케이스가 살짝 흔들릴 정도였죠. 그때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반지... 한데 여자가 제 작은 웅얼거림을 들었는지 손을 슬쩍 들어보이며 거드름 피우듯 조용히 속삭이더군요. 아, 이 반지요? 사모님도 보셨어요? 실은 제가 이번에 입사 5년 차거든요. 저 일 잘한다고 선물 받은 거예요. 좋은 회사라 근속 선물도 이런 걸 다 주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그럼 일 보세요.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신경 써서 옷도 입고 나왔지만 정작 남편을 보러 사무실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들고 간 양복 케이스만 비서실 직원에게 떠맡기고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죠. 가는 길에 어찌나 다리가 후들거리던지 엘리베이터 벽에 한참을 기대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그 반지가 절대 회사 포상 같은 게 아니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어느 회사에서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직원한테 포상으로 준답니까?
더구나 마누라한테도 신혼 때 출장 갔다 립스틱 한 번 사다 준 게 다였던 남자가 직접 직원 포상 선물을 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남편 회사 비서실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비서가 있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떡이며 과일이며 챙겨 보내주던 터라 저와 꽤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저는 김비서한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척하다가 슬쩍 본론을 꺼내봤습니다. 김비서, 아까 그 양복주로 잠깐 갔는데 안 보이더라? 아, 네 사모님. 저 오늘 애 학교에서 상담이 있어서 오전 반차 내고 이제 출근했어요. 사모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점심이라도 같이 했을 텐데. 아쉽네요. 그건 다음에 해도 되고 오늘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혹시 회사에서 입사 5년 된 직원들한테 포상 같은 게 있나? 네, 그 5년, 10년, 15년 그렇게 포상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건 왜 물으세요? 아니, 전에 들었던 게 생각나서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때 선물은 뭐야? 유급휴가하고 금반지를 줘요. 5년이면 한 돈, 10년이면 두 돈, 뭐 그렇죠? 뭐? 금반지 한 돈? 제가 놀라서 소리치듯 되묻자 상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왜요?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근데 김비서, 경리부에 이혜영이라는 여자가 있던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오늘 회사 갔다가 인사했거든. 난 처음 보는데 벌써 입사가 5년이나 됐다고 하고 싹싹해 보이더라. 아, 이혜영 씨요? 네, 입사 5년차 됐죠. 근데 사실 같은 여자로서 좀 안 됐어요. 아니 왜? 인사도 잘하고 밝아 보이던데. 제 말에 김비서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우거든요. 그래서 상무님이 평소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몇 년 전에 그 집 아들 돌잔치 때도 상무님이 직접 가셨다니까요. 다른 직원들도 다 갔지만 상무님이 그렇게 격리 직원 챙기시는 경우는 없었는데 다들 의외라고 하긴 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김비서한테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근데 김비서가 보기에 그게 좀 이상해 보이진 않았어? 네? 아, 뭐 다른 직원들도 많이 참석했으니까 뭐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에서 경력금 전달해주러 오신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다른 직원들 경조사에는 거의 임원 비서가 가거든요? 그렇게 상무님이 직접 가신 건 좀 드문 경우긴 해요. 상무님이 그 직원 아이를 안고 웃으며 사진도 찍으시고 솔직히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는 좀 말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괜히 사모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김비서가 두루뭉술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던 일을 저만 몰랐던 거잖아요. 저는 짧게 한숨을 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김비서, 부탁이 있는데 그 여직원 주소랑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 모르면 몰랐지. 그렇게 어려운 직원이 있는데 나도 임원 부인으로서 챙겨주고 싶어서 말이야. 그이가 신경 쓰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김비서, 혹시 모르니까 그 상무님한테는 비밀로 해줘. 내 말 알아듣겠지? 제가 확인하듯 묻자 눈치 빠른 김비서가 얼른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그리고 잠시 뒤 김비서한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헌데 그 여직원의 주소를 들여다보던 저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주소를 분명히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났기 때문이죠. 저는 서재로 달려가 허둥대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제가 평소 모아놓은 고지서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다 작년에 받은 재산세 고지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낯선 주소에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와서 제가 물은 적이 있었죠. 여보, 이 주소 뭐야? 우리 모르는 데서 재산세가 나왔는데? 그런지 물음에 남편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대답했어요. 아, 그거? 그쪽이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투자용으로 하나 사놨어. 내 대학 동기 중에 부동산 투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애가 있거든.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그래도 같이 의논 좀 하지 그랬어.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무슨 돈으로 산 거야? 전세 끼고 산 거라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어. 제대로 돈 벌면 나중에 자랑하려고 그랬지. 그 친구 말이면 믿어도 되니까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몇 년 가지고 있으면 큰 돈 될 테니. 남편이 워낙 평소에 저한테 시시콜콜 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가 이혜영이라는 여자의 주소와 똑같다니 당연히 너무나 이상했죠. 한참을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주소와 제 문자 메시지를 번갈아 들여다봤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동, 똑같은 호수의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고지서를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들인 아파트에 살고 있던 게 세입자가 아니라 그 여자였다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직접 그 여자 아들의 돌잔치에 갔다는 말이 신경 쓰여 주소를 받아 몰래 찾아가 보려고 한 건데 찾아가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보름 전 코트 한 주머니에서 발견했던 다이아 반지가 떠올랐어요. 당연히 제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반지가 그 여자 손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결국 저는 그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같이 산 사람이 전 그저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려놓고 그 여자를 위해 500만 원짜리 반지까지 사다 바친 거잖아요. 도무지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야 곰곰이 떠올려 보니 의심이 갈 만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출장 간다며 사나흘 안 들어왔던 적도 있고 거래처와 골프 약속이라며 1박 2일로 지방에 다녀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저 회사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슬프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마음을 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이아 반지 하나, 아파트 한 채로 끝날 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린 저는 곧장 따지진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랜 세월 한 입을 덮고 산 남편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추궁하면 그 인간은 분명히 용서를 구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모든 증거를 없앨 사람이거든요. 약점 잡힐 만한 건 즉시 처리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패만 남겨두는 그런 샘빠른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쪽도 똑같이 나가야 했어요. 상대가 여우면 저도 여우가 되어야 싸울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빈소에 갔다 온다며 집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죠. 남편이 진짜 부산 빈소에 간 게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 인간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부터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 길로 옷장 깊숙이 넣어둔 모자를 꺼내고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선글라스까지 챙겼어요. 그리고 거실 시계를 한번 보고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네요. 그 여자가 산다는 아파트의 주소는 이미 머릿속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얼마 후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한 저녁이었어요. 저는 단지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 집 출입구만 노려봤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긴 했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미 많이 놀랐으니 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충격받고 울지 말자. 하지만 그날은 늦은 시간까지 그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카페가 문을 닫을 즈음 일단 집으로 돌아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날이 밝자마자 다시 그 아파트 앞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빈소에 간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저한테 양복 심부름을 시킨 것도 일부러 그런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침 이른 시간이라 카페가 문을 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옆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하나 사고 유리창 밖으로 아파트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출입구 자동문이 열리고 한 가족이 걸어 나오는 게 보이더군요. 정확히 3사람이었어요. 키가 자그마한 격리부 직원이 한 손엔 핸드백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론 서너 살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남자도 보였죠. 그 남자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30년 가까이 산 제 남편이었습니다. 평생에 저나 저희 아들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핸드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지만 어찌어찌 사진은 몇 장 건졌죠. 그러다 그 사내 아이의 얼굴이 카메라 화면에 잡힌 순간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그 아이의 얼굴이 저희 아들의 어릴 때 얼굴과 너무나 닮은 거예요. 둥근 이마, 처진 눈썹, 살짝 들린 콧끝까지 한 부모의 자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얼마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충격받지 말자고 했던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단번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기분이었죠. 제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지켜보는 것도 모른 채 3사람은 아파트 노상 주차장에 서 있던 차로 올라탔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차였죠. 운전석에 그 인간이 앉고 조수석에 격리 직원, 아니 남편의 내연녀가 탔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카시트에 탄 어린아이가 보였어요. 주말 아침 일찍 어디 가족 나들이라도 가는 듯한 모습이었죠. 역시나 부산 빈소에 있어야 할 남편이 여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밤을 보내고 한가하게 가족 나들이를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났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 정신이 아득하고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순 없어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모두 꺼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놨죠. 다이아 반지부터 시작해서 그 여자의 주소, 재산세 고지서, 그리고 그날 새벽에 찍은 사진까지요. 변호사는 한참 동안 자료를 들여다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건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 아파트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근데 남편분한테 그만한 큰 돈은 없었다면서요? 네. 아무리 전세를 끼고 샀다고 핑계를 대도 그 차액은 필요하고 평소에 돈 관리는 다 제가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혹시나 회사 법인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임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사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거기에 내연녀를 살게 한 거라면 이건 횡령에 배임까지 걸리는 사안입니다. 임원들이 외도할 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 횡령이요? 네. 그리고 이 여자가 회사 직원이라고 하셨죠? 임원이 자기 내연녀를 회사에 끌어들여 돌봐왔다는 게 전부 알려지면 회사도 큰 타격을 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도 문제인데 확실히 남편분 친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자 외국에 있는 제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시 울컥했어요. 그래도 어렵게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우리 애 어릴 때하고 정말 똑같이 닮았어요. 한부모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친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단순히 외도만 한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내연녀와 자기 혼외자까지 생겼다면 사안이 훨씬 심각해지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남편이 저지른 짓은 그저 외도 사실을 들키고 이혼하는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 회사를 등에 업고 그 여자와 아이를 챙기느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을지 짐작도 안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묻자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를 더 모아볼게요. 절대 남편분한테 티내지 마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결정적인 자료가 모이면 한 번에 터뜨리는 게 가장 깨끗하죠. 남편분은 잃을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텐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그걸 다 아니까 자기를 더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평생 무뚝뚝한 줄만 알았던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도 보게 됐죠. 일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쩜 그렇게 능청맞게 거짓말을 잘하고 다녔는지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고 돌아온 날 저녁, 남편은 부산에서 막 올라온 사람처럼 피곤한 척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검은 넥타이를 한 채로요. 멀쩡히 내연녀와 깨소금 볶다 온 걸 뻔히 아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제 마음속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뻔뻔한 면상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피곤해 죽겠네. 저는 천연덕스러운 그 태도에 이가 갈렸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려 했으며 대답했어요. 고생했어. 저녁은? 거기서 대충 먹었어. 너무 피곤하다. 일찍 자야겠어. 저는 평소처럼 무덤덤한 척 양복을 받아들었어요. 맘 같아서는 거실 바닥에 패대기 치고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꼭 참았죠. 그리고 그날부터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평소처럼 저녁을 챙겨주고 아침이면 출근길 인사를 건넸어요. 남편이 또 부산이니 거제도니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울 때마다 속으론 천불이 나면서도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부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그저 평소처럼 무덤덤하게 현관문을 나서더군요. 그러는 동안 변호사는 아파트 매입 자금에 출처, 남편이 회사에서 빼돌리고 매달 여자에게 따로 송금된 돈의 흐름까지 파악했습니다. 자료가 모이면 모일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어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바친 게 아파트 한 채만이 아니었거든요. 고가의 외제차 한 대, 혼외자 아들 앞으로 든 거액의 예금,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어디까지가 끝인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죠.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며 저한테 확인하듯 한마디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대로 가시는 거 맞죠?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답했습니다. 그 사람 30년 가까이 산 저를 철저하게 속인 인간입니다. 손톱만큼도 미련 없어요. 이제 어떻게 이 모든 걸 이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두 인간 목을 조를지 전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제 말에 변호사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모두 두꺼운 서류 봉투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다이아 반지, 영수증 사본, 재산세 고지서, 새벽에 찍은 세 사람의 사진, 변호사가 정리해준 법인카드 내역과 자금 흐름이 적힌 자료까지요. 그러고 나서 결전의 그날에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단호하고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때 남편과 내연녀가 마주보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 그 사진을 향해 코웃음을 치며 속삭였죠. 그래, 지금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너희 평생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이제 무대는 다 준비됐고 막이 오를 시간만 남았거든.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짙은 감장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입술엔 평소 잘 안 쓰는 진한 빨간 립스틱을 발랐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평소의 그 무던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한이 서린 여자가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남편은 그날따라 일찍 출근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 먹으며 뉴스도 볼 텐데 그날따라 무슨 감이 있는지 괜히 서두르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래, 오늘이 네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테니 일찍 가서 얌전히 기다려라.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지금 회사로 갈 겁니다. 나머지 일은 알아서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은 뒤 두꺼운 서류 봉투를 핸드백에 챙겨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동안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신기하게도 차분했어요. 평생 한 번도 악바리처럼 군 적 없던 저를 남편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죠. 좋게 말해 다부진 사람이 된 것 같고 나쁘게 말해 독해진 것 같았어요. 몇 분 후 회사에 도착한 저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 들러 마침 자리에 있던 김 비서한테 말을 건넸죠. 김 비서, 미안한데 경리부 이혜영 대리 좀 상무님 방으로 불러줄 수 있어? 결제할 게 있다고 하면 올라올 거야. 아, 사모님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냥 전에 인사를 제대로 못 나눠서 차 한잔 같이 하려고. 그 여자가 올라오면 김 비서는 자리 비우고 나가 있어. 알았지? 그러자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곧장 남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침 책상 앞에 앉아 결제 서류를 보고 있던 남편이 절 보곤 깜짝 놀라더군요. 어?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얘기? 무슨 얘기? 집에서 하면 되지. 회사로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결제판을 손에 든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엔 어김없이 그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던 여자는 사무실 안에 저까지 있는 걸 보더니 잠깐 흠칫하다가 이내 표정을 가다듬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사모님 또 오셨네요? 네, 이혜영 대리, 어서 와요. 마침 잘 됐네요. 두 사람이 같이 들어야 할 얘기가 있는데.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은 아랑곳 없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종이를 꺼내들며 말했죠. 여보, 이거 알아보겠어? 그 종이는 여자가 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너무나 버젓이 끼고 있는 다이아 반지의 영수증 사본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게 어떻게... 하지만 전 남편을 무시하고 계속 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집으로 날아온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 주소에 이 회사 직원이 살고 있더라고. 얼마나 신기하던지. 어떻게 우리 집 세입자가 회사에도 다니고 있나 궁금하더라. 제 말이 이어지자 남편은 입이 타는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요. 여보, 잠깐만. 하지만 전 망설임 없이 다음 종이를 꺼내들었죠. 새벽에 그 아파트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아직 어린 사내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차에 타는 사진이었어요. 여자도 그 사진을 보더니 그제야 낯빛이 변하며 결제판을 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향해 여유로운 눈빛을 보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혜영 대리? 그 반지 입사 5년차 포상으로 받은 거라고 그랬죠? 네, 그게... 그런데 우리 회사에는 5년차 포상이 금반지 1돈짜리라던데?
그게 어떻게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됐을까? 사모님, 그게... 그리고 그 아파트 남편 명의로 된 거 알고 있었어요? 설마 세입자가 집주인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하진 않겠죠? 여자는 그제야 입술을 떨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남편은 그 옆에서 어떻게든 변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보, 사실 이건...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시선을 남편 쪽으로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아이, 우리 아들 어릴 때 사진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나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기로 했어요. 저는 그 말까지 마치고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그때 제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남편의 얼굴이 아예 사색이 되었더군요.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더니 결국 제 앞에 무릎 꿇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여보, 회장님은 왜... 이건 집안 문제잖아. 집안일에 왜 회장님까지 모셔? 이건 아니야. 그 말에 제가 피식 웃으며 답했죠. 집안일? 그래,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 당신이 바람 피운 건 집안일이지만 내연녀를 회사에 낙하산으로 꽂아놓고 공금을 퍼쓰며 혼외자까지 키운 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잖아? 아니, 그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을... 됐어. 난 이미 충분히 당신이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짓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긴 지금 오시는 회장님 앞에서나 해. 여보...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거의 얼이 빠진 표정으로 울먹이며 그 사람을 향해 애절하게 외쳤죠. 회장님, 아니 형님, 제 얘기를 좀... 닥쳐! 네가 한 벌어진 만도 못한 짓은 이미 변호사 통해서 다 들었어. 평사원으로 빌빌 기던 인간이 내 동생 만나 신분 상승해놓고 감히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벌여?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어떡해?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네요. 사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은 다름 아닌 저희 친정 큰오빠였습니다. 30여 년 전 평사원이던 남편이 우연히 사주에 막내딸이던 저와 만나 결혼하면서 친정아버지 밑에서 빠르게 승진해 상무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오빠가 회장 자리를 물려받게 됐고 얼마 후 있을 새 대표이사 자리에 남편을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버젓이 회사의 내연녀를 끌어들이고 법인카드를 신나게 긁으며 다이아 반지까지 떠안기는 여유를 부리고 살아온 겁니다. 그야말로 처가 덕에 먹고 살면서 흥청망청 엉망진창으로 산 겁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난 남편이 중견기업의 대표이사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상무가 되고 여자한텐 통 크게 돈을 쓸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다 처가 덕이었다는 걸 망각한 거죠.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난 제가 죽은 듯이 자기 비위를 맞춰주고 30년을 살았더니 누구 덕에 오늘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은혜와 고마움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회장님, 아니 큰오빠는 소파에 앉자마자 제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훑어보더니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변호사 말 듣고도 설마 했는데 이게 다 사실이었구만. 남편은 여전히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닦아내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게 처음에 딱 한 번 실수였는데 저 여자가 애가 생겼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 어쩔 수가... 남편이 어떻게든 살아야겠는지 비겁하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옆에서 발끈하더라고요. 뭐라고? 저 인간 좀 봐. 회장님, 이 사람이 먼저 저한테 접근했어요. 아파트도 자기가 주겠다고 했고 아이까지 낳게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야, 너 입 닥쳐. 애가 생겼어도 네가 알아서 해결했으면 됐잖아. 이 인간이? 내가 너 때문에 인생 망친 거 다 알면서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해? 두 사람이 저와 오빠 앞에서 서로 멱살을 잡을 듯이 싸우는 꼴이라니 참 꼴값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평생 무뚝뚝하던 인간이 그 여자와 어린 혼외자 앞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던 표정이던 게 생각나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자신의 아니 앞에서는 그런 내연녀마저 한순간에 꽃뱀으로 전락시키더라고요. 하긴 저랑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제 얼굴 한번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뉴스나 보는 남자였다면 제가 결혼까지 하진 않았겠죠. 시간이 흘러 흐릿해져서 그렇지 결혼 전에는 저한테도 그 내연녀에게 보였던 것 같은 웃음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물러빠진 마누라가 되고 나자 고마움이고 미안함이고 다 잊고 흥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명주를 쥐고 있는 저희 오빠가 나타나자 내연녀도 저랑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 남편의 변심을 처음 본 여자는 억울하다는 듯 눈에 도끼를 품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두 사람의 개싸움을 한참 지켜보더니 이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두 사람 거기까지! 이혜영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인사부에 통보할 테니까 짐 챙겨서 나가도록 해. 그리고 자네는... 큰오빠가 잠시 말을 끊고 차갑게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대표이사 발령은 없던 일로 하고 상무 자리에서도 즉시 해임이야. 사생활 문란, 법인카드 유용, 공금 횡령, 회사 자금으로 산 아파트에 내연녀를 살게 한 부분은 형사고발할 거고 변호사가 자료 다 정리해놨다니 이번 주 안에 처리될 거야. 회장님, 형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형님 소리 하지 마! 자네가 형님 소리 할 자격이 있나? 우리 막내를 그렇게 속이고도! 남편은 그제야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 사이에 내연녀가 슬쩍 사무실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큰오빠가 한마디 던졌죠. 이혜영씨, 회사 차량으로 등록된 외제차도 오늘부로 회수야. 그쪽에 살던 아파트도 곧 압류 들어갈 거고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그 여자가 사무실 문 앞에서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은 정식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고 결국 실형까지 선고받았어요.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충분한 몫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살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어요. 외제차도 회사로 회수됐고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도 끊겼죠. 들리는 말로는 아이 데리고 살 곳이 없어 변두리 원룸으로 옮겼고 생계가 막막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 키우는 여자가 노래방 도우미라니 어이가 없었지만 평생 쉽게만 살아온 여자니 다른 정직한 일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아들은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뒤로 한국에 들어와 한참을 저랑 같이 있어줬어요. 그 덕분에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죠.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 후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사준 반지를 자랑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제 손으로 산 반지를 끼고 제 돈으로 산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남편은 저에게 받았던 많은 것을 잊은 죄로 젊은 시절의 모든 영광을 잃고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죠. 부디 그곳에서라도 자신이 잘못한 게 무엇이고 잃어버린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보잘것없는 제 사연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